언제나 필승! 예, 증시와 관련되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는 일은 당연히 양적 완화는 아닐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이 느끼기 시작한다면 증시는 변동성에 휩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의 변동성은 상승 변동성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에 가까울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달러의 약세를 좀 말씀드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한다라고 텔레그램방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 이번 달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는 꽤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한 5번? 네 번, 5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또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글은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0개 정도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월 조그만 기쁨나기 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증시가 만약에 하락세로 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해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월 11일 글이에요. 3월 11일에 제가 조그만 기쁨나게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린 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슈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위기급의 위기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커진 부채로 인해 더 이상의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미국도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 스멀스멀 진행되는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것, 1970년대처럼 압도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의 부채 상황의 30%대였고요. 현재는 150%를 상회하기 때문에 1970년대와 같은 20%를 향하는 압도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도래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시대는 도래할 것이라는 점,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고, 다만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와 같은 압도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혹은 초저가권에 머물면서 어딘가에 버블이 낄 수밖에 없다라고 꾸준히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SVB 파산으로 분명한 신호가 하나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이 꽤나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빠져나온 달러들 대부분이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으로의 유입이 거셉니다. 올해 2개월간 무려 30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이 발생하였는데 탈중국 그리고 탈중국으로 떠들고 있는 와중에 유입된 양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는 중국 증시료의 1년 평균 유입량을 뛰어넘는 수치로 작년에 약 18조 원의 해외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막대하게 풀린 달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전 세계에 몇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버블이 끼면 한국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증시에도 해외 자금 유입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지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암운이 끼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오직 수익을 향한 욕망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에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고요. 3월 13일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토론방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융 리스크를 이대로 방치하자니 미국 경제가 그리고 정권이 흔들릴 수 있고요.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살리자니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폭증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듯합니다. 예금 제도를 보호함으로써 다른 은행으로의 뱅크런 전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그 외의 구제는 하지 않음으로써 완화책이 아니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최선의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1970년대와 같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도 2020년도와 같은 파괴적인 양적 완화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태가 터졌음에도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경우 SVB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문제가 터질 것이기에 반드시 정상화하는 시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상화될지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 인하 등 완화책을 펼치면서 정상화를 시도할 경우 주식 및 암호화폐 비중을 빠르게 늘려갈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천천히 대응할 것입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살짝 걸리긴 하지만
현재로선 후자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할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21일에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된 거를 이제 분석해드렸습니다.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있습니다. 투자는 지금 당장이 아닌 미래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금융 리스크 등 사이즈가 큰 악재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이후엔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기다리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이후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경기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기 호황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 유가가 꺾이면서 변동성이 커질 경우 좋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엔지니어링은 투자를 진행했었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CS윈드, LS, OCI, 태웅, 낭주정보, 베스타스 투자 중입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CS윈드, LS, OCI, 태웅, 낭주정보, 베스타스 투자 중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기업들 전부 다 수익 중입니다. 전부 다 이 기업들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3월 9일에 연락받은 것이고, 안녕하세요 필승님, 오랜만에 개인적으로 연락드리네요. 최근 저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승님을 만나고 나서 벌써 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저희 조음악 기쁨당 멤버분들 중에 지금까지 2명 정도가 저에게 이제 말씀 주신 분들 중에 2명 정도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아마 거의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결의에 찬 연락을 좀 주셨어요. 굉장히 좀 이런 연락을 받을 때면은 사실 성취감이 굉장히 느껴지고 있고요. 좀 간과하는 것이 저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예금자 보호 뭐 이런 것들도 좀 의견이 좀 있으면서 증시는 다시금 상승이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아니에요. 네,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제가 다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양적 긴축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양적 완화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올해 이제 은행들이 파산했죠. 네, 미국의 은행 2개가 파산했었는데, 사실 SVB,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은 사실 예금이 한 2,500억 달러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 2,500억 달러 정도의 예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은행의 파산은 역사상 2번째예요. 네, 2008년에 은행들의 파산 이후에, 은행 파산 이후에 2번째로 발생되는 규모의 은행이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사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작 단계라면 2008년을 뛰어넘는 그런 은행 리스크 혹은 은행권의 파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염두를 해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페드가 이제 예금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이번에 옐런도 밝혔습니다. 예금자 보호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런 대략 한 8조 달러 이상의 예금들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들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고요. 추가적으로 예금자들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금융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이번 이제 미국은행 파상은 역사상 2번째.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작 단계라면 앞으로 200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 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2번째로 예금자 보호 제대로 알아야지 무슨 예금자 보호입니까? 예금자 보호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자 보호는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거는 사실 예금자 보호를 한다는 것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금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완전하게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다른 얘기예요. 은행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이슈입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M2 감소, 그러니까 유동성 감소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물론 체크를 못한 것일 수 있는데 1930년대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M2, 그러니까 유동성 감소 M2가 실질적으로 감소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공황 이후에 다시 처음으로 유동성 감소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서 뭐 뭐랄까요, 위험 자산을 계속적으로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도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이후에 6개월 뒤에 리먼이 파산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좀 보고 있긴 해요. 얼마 전에 텔레그램 방에서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금자들이 20조 원인데 물렸는데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대부분의 비중이 장기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채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실리콘밸리라던가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채의 폭락으로 인해서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이번에 예금자들이 몰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장기채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사실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도 사실 예금의 그런 뱅크런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을 하면서 이런 자금들이 고스란히 대형은행으로 빠지고 있어요. 사실 2008년에 뱅크런 때는 이런 은행들이 현금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예금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금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예금자들은 미국이, 정부가 구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의 상처가 났을 경우 증시에 혹은 자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곰곰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BOA도 20조 원 정도가 이제 예금자들에 몰렸고요. 그런데 BOA 같은 경우도 이 예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뱅크런 리스크만 더 증가한 겁니다. 20조 원이 있을 때와 20조 원이 없을 때의 뱅크런 리스크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예금이 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할 리스크와 120조 원의 예금이 있을 때 뱅크런이 발생할 리스크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저는 지금의 사태가 예금이 대형은행으로 쏠리고 있는 사태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같은 믿음에서 예금자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만약에 믿음이 깨질 경우에 자산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하면서 신중하게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미 2020년도부터 M2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 정부 부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다만 루스벨트 때, 그러니까 1930년대 이후 대공황 때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느냐, 그 첫 번째 해결책이 세금을 대폭적으로 인상을 했어요. 세율을 얼마 정도까지 인상했느냐, 고소득자 기준으로 약간 80% 벌어들이는 돈의 80%를 세금으로 착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와 같은 대폭적인 그런 세금 인상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만큼 미국 정부의 그런 부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음을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시장이 알려질 때에는 미국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 미국의 펀더멘털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달러의 약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가 저는 꽤나 좀 강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이슈에 끝날 가능성도 높지만, 그럼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빼박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고물가가 유지되는 와중에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가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충분한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은행들도 경기 침체가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대출을 늘릴 수가 없어요.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뱅크런 리스크도 매우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의 M2 감소가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M2 감소가 가속화된다면 경기 침체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된다면 달러 약세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연결 지으면서 결국에는 수혜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작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파산에 대한
이슈, 그리고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이슈, 양적 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